왕의 시신이 강물에 내던져진 그날 밤, 그 시신에 손을 대는 순간 가족 전체가 처형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차가운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간 한 사내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67년 전 강원도 영월의 작은 강변에서 그 본능을 거스른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1457년 음력 10월, 영월의 동강변에는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삼삼오오 강가에 모여들었지만 그 누구도 강 쪽으로 발 한 걸음을 내딛지 못했죠. 강물 위에는 흰 옷을 입은 작은 몸 하나가 물결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 이 나라의 왕좌에 앉아있던 17 소년의 주검이었습니다. 조정에서 내려온 명령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저 시신에 손을 대는 자가 있으면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부모와 자식까지 모조리 처형하겠노라는 것이었습니다. 칼을 찬 금군들이 강변을 빈틈없이 둘러쌌고 영월의 관리들은 고개를 외면한 채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까마귀 떼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이 땅을 다스리던 분이 이제는 들짐승의 먹잇감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집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따라가려면 시계를 4년 전으로 돌려야 합니다. 모든 비극에는 첫 번째 균열이 있고 이 비극의 첫 균열은 1453년 가을 밤에 생겨났습니다. 수양대군은 밤중에 군사를 이끌고 조선의 권력 심장부를 장악했습니다. 조정을 주름잡던 원로 대신 김종선은 자신의 집 앞에서 철퇴를 맞고 쓰러졌고 황보인을 비롯한 여러 대신들이 그날 밤 한꺼번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당시 나이 겨우 12살이었던 단종은 피를 잔뜩 흘리고 나타난 삼촌 앞에서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린 왕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더 흘렀습니다. 누구나 예상했지만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그 일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에게서 왕위를 빼앗아 스스로 세조가 된 것이죠. 그러나 세조가 왕위에 올랐다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삼문과 박팽년 등 6신하들은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는 계획을 은밀히 세웠습니다. 거사의 무대는 명나라 사신을 환영하는 잔치 자리였습니다. 축제 분위기 속에서 세조를 제거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조가 갑작스럽게 경호 수준을 크게 높이면서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틀어져 버렸습니다. 며칠 뒤 내부에서 밀고자가 나왔고 거사에 관여했던 신하들이 전원 체포되었습니다. 역사에서 사육신이라 불리는 그들은 몸을 6조각으로 찢는 극형을 받았고 그 가족들도 처형되거나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세조의 눈에 단종의 존재는 단순한 조카가 아니었습니다. 단종이 숨을 쉬고 있는 한 복위 운동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 자명했습니다. 그것은 세조도 알고 단종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 1457년 여서솔에 찾아왔습니다. 단종이 영월로 유배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한양을 떠나기 전 단종과 왕비 정순왕후는 영도교에서 마지막 작별을 했습니다. 수레에 오르려는 단종 앞으로 왕비가 다가왔습니다. 금군들이 주변을 에워싸고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왕비는 단종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전하, 부디 몸을 사리소서. 단종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수레에 올랐습니다. 수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수레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다리 위에서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채 2년이 되지 않았던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단종이 영월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청룡포라는 천연의 감옥이었습니다. 3면이 강물로 둘러싸이고 나머지 한 면은 가파른 절벽이 막아선 도망갈 방법이 없는 곳이었죠. 단종은 그곳에서 2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름 홍수로 청룡포가 물에 잠길 위기가 되자 읍내의 관풍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관풍원 근처에는 자규루라는 작은 누각이 있었는데 단종은 그곳에서 시를 쓰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달 밝은 밤이면 피를 토하듯 운다는 두견새 울음소리를 자신의 처지에 빗댄 시였습니다. 그 시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편 그 무렵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조의 친동생인 금성대군이 단종 보기를 시도했다가 발각된 것입니다. 세조는 친동생에게도 망설임 없이 사약을 내렸습니다. 이제 단종을 감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양에서 의금부 도사 왕방연이 영월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품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1457년 음력 10월 21일 저녁, 관풍원 안에서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명도, 울음도,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다만 무거운 침묵만이 그 건물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관풍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나중에야 조각조각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단종은 창밖으로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붉게 타오르는 하늘, 슬프도록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마당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종은 눈을 돌렸습니다. 왕방연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안색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품 안의 사약 그릇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옆에 있던 나장이 재촉했습니다. 나라의 언명이시옵니다. 왕방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단종은 이미 골룡포를 단정히 갖춰 입고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반듯하게 펴져 있었고 얼굴에는 두려움의 빛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체념과 고요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왕방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금부 도사 왕방연이 받자옵고 왔사옵니다. 단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다. 왕방연이 사약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단종은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그릇 안에 고여 있었습니다. 17회의 삶. 그리 길다고는 할 수 없는 세월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그 누구의 것보다도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단종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원해서 왕으로 태어났던가. 왕방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가득 찼습니다. 단종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마당에서 뛰놀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아무 근심 없이 밥 한 끼 먹는 그런 삶을 바랐을 뿐이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욱 가슴을 에웠습니다. 단종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마지막 부탁을 전했습니다. 왕비에게 전해 주시오. 미안하다고. 그리고 나를 잊고 부디 자신의 삶을 살라고. 단종이 사약 그릇을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왕방연이 단종의 몸을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단종이 가늘게 속삭였습니다. 고맙소.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7 소년의 눈꺼풀이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왕방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단종의 눈을 감겨드렸습니다. 밖에서 나장이 불렀습니다. 명을 이행하셨습니까? 왕방연은 천천히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영월부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례는 어찌 준비하겠사옵니까? 왕방연은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조정의 명이시다. 노산군의 시신을 동강에 던지고 누구도 그 시신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라. 만약 손을 대는 자가 있으면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부모와 자식까지 씨를 말리겠노라. 영월부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장례는 없다. 시신을 강에 던져라. 시신은 관풍원 밖으로 옮겨졌고 동강 강변으로 이동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금군들이 에워싸며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시신이 강물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물보라가 피어올랐습니다. 긴 옷을 입은 작은 몸이 강물 위에 떠올라 물결에 흔들렸습니다. 백성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방연은 차마 그 광경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말에 올라 영월을 떠났습니다.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도 시신에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금군들이 강변을 지켰고
백성들은 멀찌감치 떨어져 바라만 봤습니다. 까마귀 떼가 날아들었습니다. 영월의 관리들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 사흘 동안 어몽도도 매일 강변으로 나왔습니다. 시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천장만 멍하니 올려다봤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도 목을 타고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영감,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십니까? 어몽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저녁, 금군들이 강변에서 물러났습니다. 명령대로 사흘을 지켰으니 임무를 다한 것이었습니다. 강변은 텅 비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몽도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늙은 어머니가 등잔불 아래 앉아 바느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바느질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방 안에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저 시신을 거두려 합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실이 손가락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어몽도가 말을 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우리 집안이 끝납니다. 어머니도 목숨을 잃으시고 제 자식들도 모두 죽을 것입니다. 큰 아이는 이제 겨우 10살이고 작은 아이는 7살입니다.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못 본 척할 수가 없습니다. 한때 이 나라를 다스리셨던 분이 강물 위를 떠다니고 있는데 그냥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마당에서 뛰어놀던 손자들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갔습니다. 할머니를 보면 달려와 품에 안기던 그 아이들이 죽을 것입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등잔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멸할 것이다. 예. 내 자식들도 죽을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나도 죽을 것이다. 어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목숨은 붙어 있겠지. 그러나 사람이 아닌 것이다. 몸만 살아있을 뿐 사람으로서의 마음은 이미 죽어 있는 것이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가거라.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다. 비록 우리 모두가 그 대가를 치를지라도 나는 내가 사람으로 살기를 바란다. 내 손자들도 사람으로 살기를 바란다. 어몽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손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소서. 용서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옳은 일을 하는데. 밤이 깊었습니다. 어몽도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노모를 위해 미리 준비해두었던 수의와 관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위해 마련해둔 것들을 지금은 다른 곳에 써야 할 때였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두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따르겠습니다. 어몽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안 된다. 너희는 집에 있어라. 아들들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람으로서의 길을 걸으신데 자식들이 어찌 등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어몽도는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밤은 더없이 어두웠습니다. 달은 두꺼운 구름 뒤에 숨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강변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수위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만이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어몽도는 강물 위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흰 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강물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였습니다. 발목이 순식간에 감각을 잃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목, 무릎, 허리, 가슴까지 강물이 차올랐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시신을 향해. 시신에 닿았습니다. 어몽도는 두 팔로 조심스럽게 그 몸을 안았습니다. 놀랍도록 가벼웠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몸에 이렇게 무거운 운명이 실려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을 시리게 했습니다. 그는 시신을 가슴에 꼭 안고 강가로 걸어 나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전하, 늦어서 용서하소서. 신이 너무 늦었습니다. 강가에 시신을 눕혔습니다. 어몽도는 물을 떠와 얼굴을, 손을, 발을 조심스럽게 닦아드렸습니다. 마치 살아계신 분을 모시듯 한 동작 한 동작 정성을 다했습니다. 수의를 입혔습니다. 한 겹 한 겹 염이었습니다. 관에 모셨습니다. 아들들이 곁에서 도왔습니다. 관을 닫았습니다. 어몽도가 관을 등에 졌습니다.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자, 산으로 올라가자.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더듬으며 올랐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돌에 걸려 휘청거렸습니다. 그래도 관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할 무렵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10월 강원도 산중의 바람은 사납고 맹렬했습니다. 눈보라가 사방에서 몰아쳤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길을 잃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몽도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자. 발을 멈추지 말자.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바람이 멎었습니다. 눈발도 그쳤습니다. 어몽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평평하고 고요한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치고 바람이 울부짖는데 그 한 자리만큼은 마치 어떤 힘이 막아서고 있는 것처럼 조용하고 고요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이 순간을 하늘이 자리를 내어준 것이라 전합니다. 어몽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모셔야 합니다.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 얼어붙은 흙은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삽이 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흙을 파냈습니다. 돌을 드러내고 흙을 퍼냈습니다. 손이 얼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손톱이 부서졌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습니다. 피와 흙이 뒤섞였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함께 땅을 팠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마침내 관을 묻기에 충분한 깊이가 되었습니다. 관을 내렸습니다. 조심스럽게, 흔들림 없이 흙을 덮었습니다. 한 줌씩 정성껏 봉분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크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발각되면 모든 것이 끝이었으니까요. 작게, 그러나 정성스럽게. 어몽도는 미리 가져온 어린 소나무 한 그루를 땅에 심었습니다. 표시가 필요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이 자리를 찾아올 수 있도록, 언젠가 이분의 억울한 죽음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도록. 그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두 아들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몽도가 말했습니다. 전하, 이제 편히 쉬소서. 미천한 신이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언젠가 세상이 전하를 기억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이곳에서 편안히 쉬소서.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눈 위에 떨어졌습니다. 산을 내려왔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몽도는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어머니, 아내, 아들들, 며느리들, 손자들. 우리는 오늘 이곳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산속 깊은 곳으로. 발각되면 우리 모두 목숨을 잃으니 반드시 숨어야 합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숨어 있어야 합니까? 어몽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잘했다. 내가 사람이구나. 비록 평생 도망자로 살아야 할지라도 너는 사람으로서 살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날 어몽도의 가족은 영월을 떠났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더 깊은 산속으로. 그렇게 17년을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갔습니다. 1474년 어몽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산속에서 한 번도 바깥 세상으로 나오지 못한 채 그의 후손들은 여전히 숨어 살아야 했고 몇 대에 걸쳐 그날 밤의 이야기를 비밀스럽게 자식에게 전했습니다. 그 사이 한양에서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왕위를 차지한 세조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온몸의 부스럼과 종기가 끊이지 않았고 전국의 명산과 온천을 찾아 돌아다녔지만 경은 낫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조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맏아들은 20살에 세상을 떠났고 둘째 아들은 28살에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세조 자신도 1468년 52살에 눈을 감았습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단종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복권되지 않았습니다. 노산군, 역적. 현종 시대가 되어서야 학자 송시열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영월 산중에 엄씨 가문이 숨어 살고 있다는 사실이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어뭉도의 후손들이 마침내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햇빛 아래에 섰습니다. 1698년 숙종이 명을 내렸습니다. 노산군을 단종으로 복위시키라. 무려 24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무덤을 찾아야 했습니다. 영월 전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산자락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때 어느 산중턱에서 홀로 서 있는 소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41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킨 소나무였습니다. 어뭉도가 그날 밤 심은 바로 그 나무였습니다. 땅을 파자 무덤이 나왔습니다. 숙종은 그 자리를 장릉이라 이름 짓고 왕릉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어뭉도에게는 공조 판서에 해당하는 벼슬을 추증하고 충의공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장릉 아래에 그를 기리는 정려각을 세웠습니다. 276년 만에 그의 충절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강원도 영월에 가면 장릉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릉 아래 예법에 따라 낮은 자리에 어뭉도의 정려각이 서 있습니다. 장릉을 찾는 이들은 그 작은 정려각 앞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장릉 주변의 소나무들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마치 단종의 무덤을 향해 허리를 굽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나무들을 베레송이라 부릅니다. 자연조차 그 억울한 죽음을 알고 있다는 듯이 241년이 걸렸습니다. 어뭉도가 그 얼어붙은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간 이유는 정치적 명분 때문도 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때 이 나라의 왕이었던 분이 강물에 버려져 있는데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그게 전부였습니다.